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오용자 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님인데 우리 새마 바르게 살기 우리 이천시 회장님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남북동위운동 국민연합 우리 회장님, 우리 김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시 불교연합회 우리 연합회장님이신 우리 인성 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꼭 이 자리에 정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김정진 경제문화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데요. 저기 우리 최영근 이번에 오늘 또 저기 주제 강연도 해주실 우리 평화대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상임 고문이신 우리 조양묵 우리 상임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분과위원장님 이완우 우리 분과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이신 이무영 우리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보다 더 VVIP니까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년회를 시작하면서 또 정기총회 및 평화토론 포럼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회한 말씀은 우리 조병돈 우리 회장님께서 오셔서 신년 인사 겸 또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케이크 아니 떡 커팅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요새 그 회원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건강이 넘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지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야 미래의 빛이 있구나 희망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희망찬 그런 내일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런 영상 잠깐 뵀지만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국민들이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헤쳐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소중하시고 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평화통일포럼 회원 여러분께서 지난해 정말 빛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정말 큰 노력으로 업적을 많이 이루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 뱀이 좀 교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가 상당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금년에도 우리 평화통일포럼이 더욱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평화통일포럼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모두 참여를 하셔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훨씬 더 멋진 우리 평화통일포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천평화 포럼 신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갑진년 한 해는 아마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여러분께 극락왕생하시라고 바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참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예. 정말 하루속히 시국이 좀 안정되고 또 민생도 안정되어 을사년에는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불가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신고의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는 몸과 말과 생각을 바로하여 아주 청정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주 올바른 생각으로 그리고 향기나는 말과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서 몸으로는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해서 올해 을사년에는 정말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한 여러분 각기 건강하시고 그리고 간해가 원하는 그런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불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평화 토론 가족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조병정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평화통일포럼 가족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월금 인수인계 총 금액이 58만 1,490원입니다. 총 수입은 6,182만 7,461원, 총 지출 금액은 1,073만 7,210원, 현재 총 잔액이 267만 1,741원입니다. 본 감사는 평화통일포럼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회계 기록과 증명 서류에 의하여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 업무 부분은 구체적인 비목 분면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바 감사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이천시 평화토론포럼 감사 김광석 인사 올립니다. 아, 24년도 1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신년회를 가졌고요. 또 2월 달에는 이제 한남동 이제 천일국 이제 대사관이라고 하는 국제연수원에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진명 작가 예언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렇게 그 한남동 대사관의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총재를 찾아와서 그 일간의 그 해고를 얘기하면서 서로 문 총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던 이러한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이제 포럼에서는 환경을 또 주제로 해서 이렇게 환경 캠페인 피스 로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남북통일평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제 강사는 김은강 박사로 이제 탈북한 IT 북한의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또 많은 행사를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푸발에도 평화회원 회원들이 계시는데 모시고 또 가평 크루즈 여행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달에는 송강석 회장을 모시고 3대가 함께하는 남북통일 기본 평화누리를 개최하게 되었고 또 많은 포항 속에 450명이 참석하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평화통일포럼 문화탐방으로 또 남이섬과 또 그 일대를 탐방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 달에는 통일준비 국민위원 특별연수가 있어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에서 저희들이 통일준비 국민위원회 연수 1시간 반을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베고니아 옆에 있는 세정원도 함께 관람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통일준비국민위원회를 발족해서 저희들이 통일에 또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2014년부터 통일준비국민위원 운동이 발족되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자문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도 이때 이제 차관으로서 대통령 상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2024년 12월 달에 김영석 교수가 와서 우리 또 행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해에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통일준비국민위원 특별연수를 통해서 회원 확보와 또 우리 통일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통해서 통일실천 남북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이 경기 남부는 항해도에 있는 항해북도에 이렇게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고 우리 여주 이천시는 북한에 있는 항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항주군은 북한에 보면 평양과 개성 사이에 있는 이 황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 전체는 도와줄 수는 없어도 항주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내가 밥을 먹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남북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북에 있는 항주군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기반을 우리가 지역에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9월 달은 남북통일 기원 백두산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고 장장 2200km를 버스 왕복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어려웠을 때의 내용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탐방했고 압록강에 가서도 이렇게 북한 지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개토 대항비를 바라보면서 한민족의 웅장했던 역사적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탐방했던 사진이 그 날씨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날씨라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피스 거기 환경 캠페인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12월 마무리하면서 또 초청 강연 및
이제 평화대사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한민족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민족은 우리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세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깊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한민족이 출발하면서부터 민족의 건국 이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설 때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고 하늘이 길러온 천선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한국 역사 이래 가장 지금 살기 좋고 또 국력을 우리가 세계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신통일 한국기를 열고 있는 UPF 평화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유엔의 활동들이 있지만 유엔의 활동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소련 상임이사국이 참 남의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의인들이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찍이 알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제 유엔이 바뀌어야 된다. 평화 유엔이 되어야 되고 아벨적인 의의 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는 민간인이 참가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가 참석해서 평화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부터 통일과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오셨지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유엔에서 이렇게 한반도 EDM-셋에다가 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이렇게 일찍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끊임없이 한학자 총재를 통해서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유엔 사무국 유치 운동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에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리 UPF 활동, 그 다음에 2010 평화 통일 포럼 활동, 우리 평화대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5유엔 사무국의 역할들이 있는데 제5 사무국의 역할이 뭐냐? 이건 내전과 범죄, 가정붕괴와 같은 사회개발 분야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하나의 유엔 사무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세계평화연합에서 천주평화연합 UPF에서는 이렇게 세계평화 정상연합,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세계평화 연구인연합, 언론인연합, 경제인연합, 또 학술인연합, 문화예술인연합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평화운동을 해 나갑시다라고 해서 국제적 글로벌 이제 전문가 연대를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100만 통일준비 국민위원들이 이렇게 서명도 받는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국제적 기반을 통해서 함께 운동을 해 나가는 터 위에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UPF가 그 자리에서 이제 국제 의제를 발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활동 속에서 우리 UPF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가서 우리의 새로운 의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평화 번영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기 캄보디아 총리가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적극 나서서
그 캄보디아 정부와 UPF가 손을 잡고 새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서를 이렇게 유엔에다가 제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통일 한국을 향한 피스로드를 개최해 나가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100만 명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또 평화대사들을 확보해 나가고 또 우리가 10만 명의 평화대사 활동들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움직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통성을 온전히 우리가 되새기고 그 전통 속의 건국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평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평화대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때마다 한 분씩 모시고 또 오실 수 있는 운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평화 아카데미, 신한국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포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평화 운동, 그리고 이제 평화 교육의 전당인 이제 천원궁이 이렇게 새롭게 글로벌 이제 그랜드 오픈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3일 날 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큰 뭐 이제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의 개념으로 컨셉을 잡고요. 여기에는 이제 행정청으로 중앙청으로 카톨릭처럼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그 성당이 하나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대사를 다 보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중앙청의 개념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의장, 국정발표실, 그다음 이벤트홀, 그 다음에 또 광장동의 광장에 대한 내용들, 또 바깥에 외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새로운 평화 이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평화 세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포럼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 차원과 더불어서 함께 했고 이번에 G7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스몰지잖아요. 대문자지가 아니고 스몰지인데 이거는 뭐 큰 나라가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또 국회의장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속에 이제 평화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그 통일 사상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화 헌장이 만들어져서 이 모두가 이제 정부와 더불어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놀라운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활동들도 주심히 보면서 가는데 이제 역사의 전개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 기반과 국내적 기반을 잘 조성해서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우리 평화통일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초국가적, 초정치적, 초종교적, 초이념적, 범세계적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평화연합은 2005년도에 창설이 되고 또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력 지휘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대사의 가치를 알고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분을 평화대사로 우리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평화대사로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사회도 보고 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2000 평화대사 포럼 승리하네. 승리. 평화 통일한 평화하면 통일하겠습니다. 평화 통일 승리. 네, 감사합니다. 눈부신 고흥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영화야 수구려나 하늘소리 너는 듣느냐 속세에 나그네가 하늘들도 잊었구나 만든 꽃인가 너를 보면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성미마다 아름다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영화야 수려나 하늘나래 너는 듣느냐 속세에 나그네가 서양길도 잊었구나 예수 한여까지 7천 모두가 울었다 기다렸던가 큰 걸로 남북의 만남 새 역사가 열리던 날 고향이 보여 목 놓아 불러본 어머니 대동 강에 한강에 결례꾼이 희망에 넘실거리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리랑 민족 통일의 큰 걸음
마음 강력히 울었다. 그 막을 수 있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새 역사가 여는 고향이 보여 영롱와 훌륭한 어머니 대동강의 한강에 별의 꿈이 희망에 넘칠 거리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리랑 민주 통일의 큰 걸음.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늘 생각한 것이 지역 발전이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이 물론 공장도 크게 짓고 또는 도로도 크게 내고 뭐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꿈을 꾸리고 돈은 누가 안 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돈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돌게끔 하는 것도 지역 발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다 뭐 농업에서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그런 측정에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와서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간다고 해갖고요. 쌀을 제가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8만 헥타르를 농사를 줄이겠다고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뭐 40만 톤 쌀을 생산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좀 참 야속하죠. 근데 최근 와서 자꾸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잘 느낄 겁니다.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춥고 뭐 기후가 이제 뭐 막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름에 상추값이 이 돼지고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게 상추와 돼지고기를 싸먹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인데 상추를 싸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그게 스마트팜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이 제가 보면 별로 굉장하잖아요. 제가 왜 스마트팜이 이걸 얘기하냐면 이천이 스마트팜 하기엔 제일 좋은 곳이라고. 왜냐하면 서울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땅값이 좀 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발에 고백리에 가시면 작년에 무려 7,000평의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지었어요. 가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었느냐? 가락시장에서 청광을 도매하던 젊은 분이 얼마를 들였냐? 약 200억이 넘는 돈을 들였다. 그 7,000평 유리온실을 줘갖고 그래서 1년 내내 유럽 채소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거는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만큼 매출 올릴 거냐? 자기 말로는 80억 내지 100억이에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그분한테 왜 이천 와서 그 스마트팜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했느냐? 이천이 서로 가까우면서 땅값이 제일 싸기 때문에 왔다고.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도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제가 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스마트팜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후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후 가운데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한 35조 원 규모가 된다. 35조 원 규모가 되고 이게 매년 10% 이상 늘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고 스마트팜하고 농사를 지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마트팜 기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옛날에 금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 파는 사람. 실제로 금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사 짓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사람이 돈은 더 잘 벌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마트팜 유리온실인데요.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를 보조를 준다고 합니다. 30%는 유증자, 그것도 2%짜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야, 절반이 보조야? 거기다 2%짜리 그것도 3년 거치 7년 상환을 준다? 너도나도 할 것 같죠? 이거 잘못해서 망가진 사람 많습니다. 여기 뭐가 안 들어갔어요? 땅값이 안 들어갔어요. 시설비에 대해서 50% 보조를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30% 2%짜리에도 허덕허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 고백리에 증거는 보통 이게 한 100에서 130만 원 들어가는데 고백리에 증거는 평당 300만 원 들어갑니다. 한번 근데 시간 나시면 고백리 가까우니까 가보시죠.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버느냐? 보통 여러분이 한번 지면 천평에 한 1억 번대요. 근데 그거는 시설비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시설비가 매년 이제 20년 정도 끝나잖아요.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준 보조금 다 갖고 농사를 지었을 때 잘 지면 천평에 1억 정도는 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 안 가르쳐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파는 방법은 안 가르쳐줍니다. 어디다 팔아야 될까? 아까 그 사람은 고백이 7,000평 이 지은 사람은 가락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파는 폭로를 알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보조를 준다고 쉽게 달려들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바뀐 게 있어요. 수직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농장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평면 1단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천장을 높이고 이 실내에서 짓는다고 하면 12단, 13단, 14단까지 질 수 있어요. 이게 수직농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평이라도 이거를 층수를 줘갖고 12단을 하면은 1000평을 지면서도 많이 1000평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게 수직농장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수직농장이 뭐냐? 건물에서 농사 져라. 그리고 이 빛을 갖다가 햇빛 없어도 좋다. 그리고 인공광원이라 해서 LED 등을 짓고 짓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동안은 농지에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농지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농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농지 여러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 수직 농장은 되게 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가진 사람들이 올만하죠. 자, 수직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 산업 직접 보면 뭐 좀 어렵겠었는데 제조업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보면 뭐냐면 산업단지에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농지 여러분도 그 다음에 그 농지 그게 이제 지능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지능지역 내에서도 농지 전용 없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돼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스마트팜 육성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또는 농촌산업지구의 농촌융복화 산업지구에 지정이 된 데는 전용 없이 그냥 무조건 설치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시 사용 허가를 20년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시는 빨리 저 도에 가서 이거 지정해달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화 산업지구는 이천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저거 지금 지정을 어디까지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데려다가 지정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저거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거 지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다가 지나가다가 내 재산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에 이 들어가는 기기에 대해서는 50% 보조주고 부가가치세 면제해주고 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뉴욕 근방의 에어로파. 먼지와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할 수 있는데요. 외부인의 출입을 까다롭게 금지하는 이곳은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낸 지금 보시면서 이게 바닥 면적이 1900평 건물입니다. 근데
근데 몇 단까지 이걸 쌓냐면 12단까지 농사를 져요. 12단까지 농사를 지면 야외 재배 농사 생산량이 얼마가 늘어나냐? 130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00평 땅에서 1년에 생산되는 야채가 채소가 1000톤이 나오죠. 바로 이게 지금까지 농지에 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올해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죠.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식물 공장입니다. Yeah, this is our plant factory. This is one of our farms that we have here in the downtown Newark. This is the world's largest indoor vertical farm on productivity and also on scale. 좁은 공간에서 많이 생산하기 위해 12가지나 재료들을 쌓아보고 있습니다. 6,300평방미터 연도에서 양상추, 양배추, 청동채등 250여 종류의 채소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 흙이 묻지 않습니다. It's a type of cloth that's made out of 100% recycled plastic. This is synthetic so that it can actually hold up over time. So after each harvest, we actually wash it and start over again. 물도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연고는 어떻게 공급하는 건가요?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을 섞은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는 에어로포닉스라는 분무재배 방식을 쓰는데요.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Aeroponics, we miss nutrition to the root structure. Roots want oxygen, and it's easier to oxygenate the roots with an aeroponic system, as well as dry it out when needed. Real time, screen. 여기선 중앙 컴퓨터가 24시간 감시하며 환경을 제어합니다. 식물 성장에 필수인 이산화탄소도 자동으로 공급하고 공기도 순환시킵니다. 또 LED 조명이 햇빛을 대신합니다. We grow without sun, without soil, using about 95% less water to grow a plant. Our productivity is about 130 times higher than a field farmer. 1년에 1000톤의 채소를 수확한다는데요. 무농약이면서 배송거리가 짧고 신선해 일반 채소보다 20%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식물 공장 재배 기술과 설비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We used to think of the mission to enable local food production at scale, so everyone has access to fresh-tasting, great food. And now we realize we can additionally compete and differentiate on taste and texture. 뭐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죠? 저 샌드위치 판넬로 지인되고요. 앞으로 이게 절대 농업진흥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시설비의 50%를 정부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이천이 땅값이 싸면서 제일 들어오기 쉬운 데가 이천이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요거 보시죠. 컨테이너였죠?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가 4평인데 또는 40피트 컨테이너가 8평입니다. 아니면 건물에서 이렇게 해요. 저게 얼마에 파느냐? 저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한 8평 반짜리가 9천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4평짜리가 한 5천만 원에 팔아요. 나는 저렇게 돈이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제작하면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식 샌드위치 판넬로 해갖고 인공 조명을 한 겁니다. 저게 한 4평짜리 한 5천만 원에 각종 채소. 그래서 365일 내는 거예요. 4평짜리니까 만약에 저 50% 보조를 준다면 한 2천만 원이면 살 겁니다. 이래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만약에 저기다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거는 수련이라는 그 꽃인데요. 물에서 자라는 거. 손톱만 합니다. 조직배양인데 조직배양으로 대규모로 키우면 한 보름 한 달 사이에 저렇게 다 키우고 1년에 12번을 다단계로 뽑으니까 4평짜리에서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그 수련꽃인데 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태국에서 슬쩍 갖고 가다가 조직배양해갖고 하면 대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아이들이 커피 먹고 그 커피 마시는 그 플라스틱 그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거. 거기다 물 넣고 키우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에어돔이라 해갖고 에어돔으로다 바람을 집어넣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저렇게 수입제를 하는 겁니다. 이 에어돔은 설치도 금방 해요. 중국 제품은 비싸지도 않아요. 평당 70만 원이 다 된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중국에서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작년에 화성에 서신에 층으로 작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높아져. 12단, 14단까지 하면서 여기서 뭘 해서 카페를 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농지에 카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에어돔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카페 비슷하게 해놓은 거죠. 설치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농사되어 다닌 건 없습니다. 하려면 저렇게 세게 하든가 아니면 저 컨테이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 컨테이너 저도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폭리루치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저런 거 만드는 기술을 좀 가르친다고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 컨테이너 통짜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중공업. 그럼 그런 산업도 우리 이천 같은 데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 태양광입니다. 이 영롱한 태양광은 여러분 꼭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밑에서 저 뭐예요? 논농사 짓죠. 또는 밑에서 이렇게 대파 재배합니다. 저게 영롱한 태양광인데 이 영롱형 태양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해서 태양광을 반드시 2036년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이런 거 팔아먹을 거 있잖아요. SK. 이런 거 반도체를 팔려면 반드시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제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저거 안 하면요. 반도체 못 팔아. 당장 SK도 저거 안 하면은 지금 우리 이채널 하이닉스 못 팔아먹어. 근데 그동안 왜 영롱형 태양광이 못 들어갔냐? 절대 농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능지역이죠. 지능지역 밖에는 저거 설치하려면은 8년밖에 안 되죠. 8년. 근데 저걸 설치한 최소 20년은 돼야 경제성 있는 8년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라면 농지가 잡종지로 바뀝니다. 그 대신 농지보전 부담금 내야죠. 개발 부담금 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올해 농지법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능지 구역은 안 되고 지능구역 밖에는 이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몇 년간? 23년간은 일시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한 이거를 태양광을 국제적으로 요구광을 맞추려면 84,000헥타르를 태양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태양광 보십시오. 지구에 태양광 설치하죠? 이거 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농지로 빼기 못 들어가요. 농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돼? 그래서 그동안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올해는 농지법을 고쳐서 영롱형 태양광을 농지에 집어넣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출도 앞으로 못한다. 반도체도 못 팔아옵니다. 그래서 올해 농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직접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발생이요? 자 보십시오. 저렇게 판넬이 지금 보시는 판넬의 절반 규격입니다. 그래 뜸뜸이 해서 밑에는 뭐 젖소도 자라고 뭐 밑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1헥타르 3,000평의 저 영롱형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6억 내지 7억 들어갑니다. 6억 내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90%까지 융자를 해줘. 그리고 그 90%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도 2%짜리로 해갖고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있어 남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2030년 앞으로 5년 내에 13,000헥타르에다가 그 영농형 태양광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헥타르당 6억 내지 7억 원이면 얼마에? 8조 원 시장이 열립니다. 이 8조 원 시장. 어마어마하죠, 이 태양광. 근데 8조 원 시장이 열리는데 이 태양광을 하려면 전력 개통선이라 해서 이 전선의 전력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라도는 왜 안 되냐? 그 수용 능력이 꽉 찼어요.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수도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영농형 태양광 법이 풀리면 업자들이 어디를 주로 오겠어요? 여주, 이천 쪽으로. 그럼 영농형 태양광이 무려 8조 원 시장인데 보십시오. 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첫째 민원이 있겠죠. 아우 동네는 안 돼. 민원해서. 그 다음에 인허가는 누가 해주느냐? 이천시에서. 그러면 이 인허가만 대행해줘도 돈을 받겠죠. 그 다음에 발전사포가 사업자들과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빌리는 거 하는 이것만 대행해주는 사람도 아마 상당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조여줬는데 아까 그 태양광 보니까 패널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립 설치하는 사람도 또 돈을 벌겠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 20년 동안 저 사람 설치하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그럼 맡기는 그 관리한 비용도 있겠죠. 그 다음에 농지 일사용과 20년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도 하나의 사업이 될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산업이 이걸 갖다가 자 보십시오. 누구가 설치하는 거예요? 농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지에 들어가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런 대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천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천시가 딱 틀어쥐고 자 이거 이 지역 사람들이 설치하게 해라. 지역 사람 관리하게끔 해라. 지역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 돈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실제 대파 큰 겁니다. 대파 위에다 영농형 태양광 저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직형입니다. 봤을 때 그렇게 보기에 이 험악하지 않아요. 경관을 그렇게 해치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것에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잘 보십시오. 이거는 영남대학교에서 경산에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아까 모양대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얼마 받았느냐? 590평이에요. 590평인데 3 내지 5m 높이로 설치해 놓고 설치 비용이 1억 4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벼는 좀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한 70%. 그리고 대형 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높이 해야 되죠. 그러나 배추나 포도, 특히 포도, 과일은 전혀 생산량이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90평에서 전력을 130kW를 생산해서 판매를 얼마나 받았느냐? 3천만 원 받았어요. 이 전력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게 590평에서 3천만 원이 농사를 지면서 직불제 다 받으면서요. 내 농사 다 지면서 590평에 3천만 원이 나와? 이게 가능해 태양광.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아차하는 순간 중간에 그 업자들이 다 갖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계 태양광 업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기다려 농지가 딱 풀리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설치 다 해주고 그리고 관리도 내가 다 해주고 얼마 주겠냐? 1000평에 900만 원 주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00평에 900만 원 20년 동안 책임지고 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특히 노후에 이만한 연금이 없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농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섭력이 생겨요. 당신은 뭐 없지 않나? 나도 그럼 이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단 지능지역은 안 돼요. 지능지역 밖에, 지능지역 외의 농지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고 이거는 노후연금을 준비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자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십시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도시 근처는 못 가요. 그럼 여주, 이천 이쪽보다 특히 과수원 쪽으로 많이 갈 텐데
그러면 아까 보니까 그 설치한 것도 별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 그럼 우리 지역을 남이 설치한다고? 아니죠. 우리 지역 우리가 설치해서 인허가 낼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사용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매는 우리가 제작은 못하더라도 조립 설치는 우리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 590회에서 3천만 원까지 전력 수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다급해. 이거 태양광 없으면 반도체 못 파니까 SK부터 이걸 살려고 하는데 잘 보죠. My name is Ken Hay. I lead ou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work.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그거 좀 복잡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8조 원을 들여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36만 평 정도를 농지에다 설치해야 돼요. 이걸 구하지 못해 절절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치할 수 있게만 하면은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For Amazon Web Services for the Asia Pacific region. 아리백 기업인 아마존은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과 6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한국에 더 큰 돈을 투자할 계획도 있다고 말합니다. It comes on the heels of our larger announcement around the AWS investment of nearly 8 trillion Korean won, or nearly $6 billion in cloud infrastructure across Korea. 그런데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Many of our suppliers in Korea and even many of our competitors are also looking for the same renewable energy purchases. It can be challenging not just to get approvals for the construction, but then also to get a grid connection. 공급망 내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쁘다고 합니다. It's a very small pie of renewable power available in Korea today. We're competing for a very small pie of new renewables projects. 아마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9건, 일본과 호주 4건 등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에서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힘들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In the meantime, if there is opportunity for us to invest in renewable power elsewhere, our investments will go first to the lowest locations, right? 재생에너지 확보는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I think that the industry trend is that everyone is looking to decarbonize their supply chain. There's no question that today, the most immediately available and scalable, affordable, clean energy source is renewable power. 조금 자막이 안 보여서 그런데요. 여기서 그 8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태양광 에너지가 60메가와트 그런 전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약 36만 평 땅이 필요하다. 그럼 36만 평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회사고 해서 일면의 포도농가 위에 태양광을 덮으면 비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치 비용 이런 거는 부대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에너지를 따라 이 움직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이천의 땅값도 장난이 아니죠. 어느 분이 과수원을 갖고 있는데 만 평이에요. 그게 평당 10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만 평이 100억. 네? 만 평 100억. 그러면 내가 죽으면
상속세 얼마일까요? 상속세 얼마일까요? 30억이 넘으면 50%입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땅에서 만약에 아들이 그걸 상속을 받아갖고 상속세를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땅 팔아야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도세가. 그러면 절반 정도 하니까 다 날아갈지도 모르죠. 그러면 영농상속공제 아니야 우리 아들은 농사지이 되기 때문에 영농상속을 해서 내 공제 받으면 돼요. 영농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돼요? 30억까지 돼요. 근데 영농상속공제가 까다로워요.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려면은 최소한 돌아가시 2년 전에 와서 살아요. 살고 또 뭐 해야 돼? 농사 져야 돼. 다른 직업 가지면은 안 되죠. 3,700만 원 이상 직업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해요. 우리 아들이 영농상속공제 30억까지 받으니까 해주세요. 세무서에서 뭐 조사할 거예요? 와보면 의료보험 조사 어느 병원 다녔나. 근데 가만히 이천에서 다닌 게 아니라 서울로 주로 다녔어요. 교통카드 조사. 주로 다닌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서울에서 주로 교통카드 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서울 가서 썼어요. 그럼 인정해줘야 안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 그리고 나서도 이천에서 다 썼어도 와서 동네에 쫙 돌아다니면서 차이가 좀 나쁠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그 집 아들 와서 농사 지었어요. 에이, 무슨 농사 지었어요. 그러면 꽝. 안 돼요. 희귀형. 그래서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게 있어요. 가업승계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면은 자기 10년 이상 됐으면 300억까지, 20년 있으면 400억까지, 30년 이상 한 걸 물려주면 600억까지 면제를 받아요. 근데 농업은 딱 하나입니다. 작물 재배 중 종자 이 하는 거 있잖아요. 육묘. 또 하나는 묘목 생산만 해당. 만약에 땅이 100억이 넘었다. 그랬을 때 물려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게 재생에너지. 농지에다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밭 위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하죠.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어갖고 그러면 그 전기에서 나오는 돈이 더 크면은 주업을 갖다가 재생업보다 보는 겁니다. 농업을 보는데 이 재생업은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가 너무 크시다. 100억이 넘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 영농형 태양광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다른 중소기업도 다 하는데 왜 농업인만 이런 거 안 해줘?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그런 면이죠. 이건 세무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만약에 필요하신 어느 분이 그런 거 고민하는 분한테 내가 비법 가르쳐 줄 테니까 딱 거기서 10분의 1만 낮춰.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농지법이야.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면 세무서는 모르는 거 여러분이 받아가죠. 지금 시에서 농촌 공간 재구조 및 재생 지원의 법률을 시행해서 이 지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무슨 지구냐면 마을 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 융복화 산업지구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 수직농장을 절대 농지에 수직농장을 한다고 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산업지구나 융복화 산업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천에서 지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려면 여러분 의견을 들어요. 근데 이걸 지네들 마음대로 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거에 발목 잡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지금 작년부터 농민들 이거 중요하니까 불러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공무원들 그렇죠. 과장 갔다 오면 과장은 바쁘다고 그 다음에 뭐 팀장 갔다 오면 팀장도 바쁘다고 직원이 가서 꾸벅꾸벅 졸리다 오면 아무것도 그러고 나서는 용역업체 딱 맡겨버리면 이게 재산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별이 안 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지금 이 태양광하고 스마트팜은 농사를 지내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테크노밸리를 만들어갖고 여기서 임대농하고 거기서 소위 이 컨테이너형 플랜트 이것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태양광도 제조도 해서 하고 이게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거다. 그러려면 농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전반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한 10만 평 정도 만들어 온다면 되지 않겠냐.
유사한 거는 전라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하나씩 다 있습니다. 상주 같은 데는 정부에서 2천억 들여서 만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구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런 거는 2천억 만들어서 우리 아들들이 이런 분야에 진출해서 그 농업에 관련된 부대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많이 들고 실천돼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주는 곰이 그리고 뭐 돈은 가능해요. 실제로 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막대한 부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그 창출된 부가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면 안 되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혁근 박사가 농업에는